워낙 그 생소한 영역이라 갖고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면서 그 교육 자료를 갖다 만드느라고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소리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3, 40분 하고 뒤에 이제 우리 박선희 선생님이 한 3, 40분 해서 실제 진행하는 과정까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는 주로 그 이렇게 그 언론적인 것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어떤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효과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원래 영어로 치면은 그 센서리 프로세스 인리치먼트 세라피 뭐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감각 처리 능력 강화 치료법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말도 길고 뭐 이렇게 어미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감각 발달 홈 테라피인데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제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동들의 발달상의 지연이나 이상이나 불안정이 있는 아이들을. 물론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결코 발달장애 애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정상아동한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정상아동들의 감각 능력을 더 고양시켜서 아이들의 지능이나 감정 발달까지도 더 유도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감각 발달이라는 측면을 강조된 거고요. 홈테라피라고 이제 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발달 지연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사들이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 내용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일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어를 감각발달 홈테라피라는 용어로 그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번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초 자료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권유해서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도 있으셔갖고 EBS 다큐프라임에 있는 감각의 제국 2편 요걸 좀 편집해서 교육용 자료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는 것보다 제가 요 자료의 기초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첫 장만 이해하셔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지능 IQ 고민을 하죠. 지능 발달을 갖다 시킬 때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면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애 데리고 책 읽어줘요. 그러면 애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능 발달 될 거라고. 근데 이거 애한테 어린애들 붙잡고 책을 읽어주면 엄마의 음성, 느낌, 청각적인 자극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유대관계만 강화되지. 이게 그걸로 지능이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IQ 갖고 이제 그 떠들던 시대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도 EQ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강의하려고 EQ 발달시키는 방법. 감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성. EQ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공감 능력을 갖다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EQ가 발달돼야 아이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학습 능력도 나중에 높아진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는데 EQ 발달시키는 법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책 읽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표정 보고 표정을 추정하기,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표정 짓기. 이거는 EQ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EQ를 공부하는 거예요. 또 그거 써져 있는 것들. 근데 IQ든 EQ든 뭐냐면요, 지능에서 굉장히 고도 영역이에요. 고도 영역인데 IQ든 EQ든 발달시키려면 뭐냐면 아이가 감각적 경험을 해야 돼요. 감각적 경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능도 발달되고 감정도 발달이 돼요. 감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자리 가실 때마다 얘기하는 게 IQ나 EQ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실은 SQ라고. SQ는 뭐냐? 감각, 센서리라는 의미로 제가 S를 Q로 해놨는데 감각 처리 능력 지수를 높이는 것. 아이가 감각 발달이 굉장히 잘 돼 있을 때 지능이나 실은 감성 체계가 발달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SQ가 더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연관된 내용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인간의 뇌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건 감각하는 환경이다.
다른 동물들은 어미 뱃속에서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을 완성한 후에 태어난다. 태어나자마자 홀로 서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다. 감각하지 않으면 뇌는 자라지 않는다. 뇌는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오감의 흔적. 감각은 뇌를 만들고 뇌는 다시 뇌를 감각하게 한다.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능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뇌에서 발생되는 어떤 메커니즘인데 결국 감각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쪽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감각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감각 발달은 나중에도 돼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얘기에서 잘 안 되는 아이들 17살, 7, 8살 되네 데리고 해도 조금씩 발달은 해요. 지능 발달은 잘 안 되지만. 하지만 완성된 형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이 그 조금 나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감각 체계, 지능 체계를 갖추게 하는 그 시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해 놓은 게 이런 거예요. 눈을 가려서 키운 어린 고양이 실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가 눈이 멀쩡하게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를 갖다가 그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려놓는 거예요. 몇 달 정도.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실험이 진행된 게. 그러고 나서 장님 상태로 애가 몇 달 산 거죠. 눈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단 눈은 멀쩡한데 눈을 통해서 뇌가 감각하는 그 기관을 갖다 상실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눈을 갖다 몇 달에 띄워놓으면 얘는 그냥 장님 고양이로 평생 살아요. 눈도 멀쩡하고 뇌도 멀쩡한데. 무슨 얘기냐면 눈을 통해서 감각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운영을 안 해본 거예요. 눈은 정상이지만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 그 큰 다음에 계속 자극을 줘도 재형성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로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장을 해서도 사실 조금은 나아지지만 정상적 범위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수록 어린 시기에 아이가 해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이 시각이다. 겨우 빛과 그림자만 구분하던 눈으로 색을 보게 되는 건 생후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시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평생 앞을 볼 수 없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 아이가 경험해야 될 감각적인 내용들을 갖다 제 연령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뇌에서 이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제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충분한 양의 감각적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여기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몇 가지 갖다가 나오는데 뒤에도 나올 거예요. 루마니아 보육원 실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험 내용을 자세히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되지만 일반 아동하고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그 뇌 상태를 갖다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봤는데 MRI 찍거나 어떤 뇌 조직을 찍었을 때 뇌의 치밀도나 뇌 발달, 형성 발달이 훨씬 보육원에서 성장한 애들이 떨어지는 걸 입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보육원이라는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원이라는 시설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경험 양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부모 충분한 감각적 경험이 상실된 육아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마니아 보육원 실험은. 그 다음에 이 되게 유명한 얘기 있어요. 늑대 소녀 이야기. 그 늑대한테서 성장한 그 옛날에 뭐 정글문가 모구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늑대에 의해서 양육된 그런 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늑대 소녀들 11살을 찾아갖고 보니까 늑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때부터 가리키기 시작해요. 가리키기 시작하면 사람이니까 흉내를 내고 다 하게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언어는 절대 안 되더라요. 여러 차례 유사 실험을 해봤는데 30년을 가리켰는데도 언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언어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도한 그 영역이에요. 언어 발달 과정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감각의 1차적으로는 감각의 총합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감각의 연합 현상이다. 요즘 누구야라고 설명 어떻게 해줄까? 요즘 아들하고 부르지 마. 아들아 그러고 사탕을 주려고 그럴 때 아들아 하고 부를 때 아들아 이러고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사탕을 주려고 그럴 때 보면 아들아 하는 목소리 톤이 있고 아들아 하는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이 있다고. 그리고 애가 사탕을 갖다가 그 엄마를 시각적으로 보고 목소리를 듣고 사탕을 먹고 행복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 그럼 아들아 하는 목소리 톤, 얼굴 표정, 행복감 이런 게 연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아이는 이제 이후에 아들아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 목소리 톤에서 행복감이라는 공감이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라고. 그때 자기도 리액션을 할 때 아들아 할 때 왜 이러진 않는다고. 사탕 줄 거야 알면은 같은 목소리 톤으로 한다고. 같은 목소리 톤으로. 네 엄마 하고 다정한 동일한 표정을 짓죠. 이게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감정이 하나로 연합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네? 그 감각의 연합을 통해서 공감이 만들어져요. 공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감을 갖다 애들이 곧바로 언어로 안 해. 여기 제가 비언어적인 외화라고 그랬는데 좋다는 표현은 한다든지 버둥거려서 한다든지 이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데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다음에 음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출현하는 건 언어를 출현하는 거는 감각이 엄청나게 연합되고 누적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져서 조금 흉내내지만 언어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언어라는 거는요 거기다가 뭐까지 가는 거면 지능이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면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언어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타인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를 하고 기대치가 반영된 거예요. 반영돼서. 그래서 밥줘 할 때 그것은 상대방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할 걸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출현이라는 거는 지능 발달까지도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루마니아 이야기하고 늑대 소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갖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경험이 돼 있지 않은 많은 경험을 할수록 뇌 조직은 침해지고 아이의 뇌는 훨씬 발달 상태가 되고 된다. 그리고 때늦은 걸로는 아무리 해도 고도 영역까지는 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유사한 얘기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감각의 결핍은 언어 발달에도 치명적이다.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과정은 옹알이를 통해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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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입모양을 보고 소리의 변화를 들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말을 배울 수 없다. 엄마? 한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니의 이야기는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감각이 얼마나 늑대는 중요한지 아닌데 보여준다. 늑대가 기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둬 놓고 지니는 생후 20개월부터 10년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았다. 방 안 의자에 묶여 홀로 방치된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지니는 처음부터 다시 감각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언어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이다. 뇌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그 자극에 노출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뇌가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뇌 발달에서는 특정 경험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시기를 바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뇌 발달에서 이러한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발달의 지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 시각 기능만 봐서도 우리가 시각 기능이 4, 5개월 전에 제대로 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시지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박탈 기간 이후에 다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부분적인 회복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어떤 상태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앉아.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뇌가 한창 발달할 시기에 감각이라는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행한다. 무엇을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따라 뇌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큰일 났네.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요 한 몇 분 사이에 다 압축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이제 뒤에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아이가 감각을 갖다 이제 시작하는데 태어났잖아요. 감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각을 시작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되게 중요한지를 갖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아이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감각하는 게 아니에요. 태중에서 감각을 한다고. 태중에서 감각을 하는, 태중에서의 환경이 주는 감각이 있어요. 소리가 무지무지 잘 들려요. 엄마 소리, 심박동 소리도 그드드드드 쿵떡쿵떡쿵떡 들리고, 장명음도 꾸릉꾸릉꾸릉 들려요. 이 물 그 양수 자체는 소리 전도를 굉장히 잘한다. 그 다음에 소리는 또 아빠 소리,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보다 아빠 목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이게 남자 저음 자체가 이게 투과력이 좋거든. 하이톤보다. 그러니까 아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음악 소리도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냄새하고 감정의 결합도 다 일어나요. 이거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그 엄마 그 호르몬, 그거기서 유발되는 호르몬 변화를 갖다 어떤 냄새로 자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는 냄새 변화로 엄마의 스트레스 상태도 알고 그 감정도 공감을 갖다 한다. 그러니까 이미 냄새하고 감정도 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동이 주는 채성 감각이면 움직일 때 자기 몸에 채성 그 감각도 다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뿌옇게 빛도 봐요. 이런 감각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하고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생뚱맞은 감각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 어떻게 되냐면 그건 애들한테 충격이 돼버려요. 감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무거나 막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아이가 이전에 익숙하던 감각에서 조금씩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 감각적 경험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감각 발달이 시작되는 가장 기초 영역은 태중 감각이고 경험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은 엄마하고 아빠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장을 합니다. 뇌는 엄마한테 듣는 소리와 여러 가지 엄마한테서 전달되는 어떤 그러한 정보로부터 우리의 뇌는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 경험들이 거기에서부터 발달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그 감각 경험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 바깥 세상에서의 뇌 발달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사한 거니까. 모모와 울던 아기가 순식간에 울음을 그친 건 청소기 소리가 태아 때 들었던 소리와 비슷해서다. 우리 귀엔 소음이지만 갓난아기에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편안한 소리.
비닐봉지를 비빌 때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다. 이 아기는 엄마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원피스가 백가죽에 이렇게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슥슥슥슥 하는 백색음으로 안쪽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태중 환경에서 연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닌 남자가 옆에서 얘기하면 약간 처음엔 생뚱맞은 거예요, 애들한테. 자,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 이거예요. 사람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어쨌든 뇌는 뇌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뇌세포가 얼마나 많냐도 그 지능 발달에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라면 대체로 유사한 개수를 갖고 태어나요.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뇌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1000억 개가 뭐 1100억 개가 되고 이게 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늙으면 약간 줄어면 줄어. 그대로 뇌세포 개수는 그대로 유지돼요. 태어날 때. 근데 아이가 뇌가 발달된다는 건 뇌세포 수가 느는 게 아니라 뉴런과 뉴런의 연결에는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둘 때 실은 그 컴퓨터가 한 대하고 둔 게 아니죠. 걔들 제가 듣기로는 1000여 대 정도의 컴퓨터를 갖다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 갖고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을 한 게 아니라 실은 1000대1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이 뇌세포 하나하나가 그 컴퓨터 한 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유하자면. 그리고 이 시냅스라는 게 그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연결시켜놓은 네트워킹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 뇌세포 안에 얼마나 많은 네트워킹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갖고 역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 1000대를 갖다 한 대 한 대 따로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옆으로 다 연결해 갖고 다 횡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으니까 그 시냅스 그 네트워킹에 의해 갖고 엄청난 폭발적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능이라는 건 이 시냅스의 연결이에요. 시냅스 연결.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인데 이 시냅스가 연결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 뇌가 성장이 되는 거고 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시냅스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시냅스가 이루어져요. 연결이 돼요.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하고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가 동일 경험을 했을 때 연결을 하는 거라고. 시냅스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지능 자체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태아 때 느꼈던 감각을 기억하고 그 위에 새로운 감각을 더입히며 아기의 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새롭게 자극을 접할 때마다 감각은 조율되고 감각은 다시 뇌를 자극해 뇌 발달을 촉진한다. 하지만 신생아나 성인이나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의 수는 똑같다.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과 뉴런 사이는 서로 붙어있지 않고 미세한 간극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 틈을 시냅스라고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시냅스를 통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는 다시 필요한 곳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시냅스가 많고 촘촘할수록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정보 연결이 활발해진다. 흔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좌우하는 것도 바로 시냅스의 연결이다. 사실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일단 뇌가 발달이 되는데 태어나서 수많은 자극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극을 받으면서 뇌가 성장을 하거든요. 풍부한 자극을 만나게 되면 서로 뉴런과 뉴런의 상호 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가지를 뻗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뉴런 간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시냅스는 출생 직후부터 3살 무렵까지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에는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감각 자극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시각의 발달은 더디지만 아기는 입안의 감촉으로 사물을 구분한다. 닥치는 대로 입에 가져가 물고 빠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사물의 형태와 질감은 아기의 촉감을 자극하고,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는 더 많이, 더 촘촘하게 연결된다. 지금 이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물건을 제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손만 빠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잡고 빨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뒷얘기 또 해드릴게요. 교육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아이가 뇌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들을 갖다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엄마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놀이로 즐겁게 계속 반복적 자극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날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줘서는 안 돼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뇌에서 발달이 이루어져요. 감각 경험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고 가르치려 들면 감각의 결핍만큼 뇌에 악영향을 준다. 자, 지금 앞에는 되게 어떤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발달장애를 만드는 감각장애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죠? 아이들이 믹서기나 청소기 소리가 나면 오히려 안정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발달 지연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믹서기나 청소기 들으면 막 놀래서 무서워서 우는 애들 많아요.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태중의 경험을 갖다 감각적으로 자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ADHD로 성장하는 애들은요, 안고 있으면 안기기 싫어해요. 그 촉감 자체를 막 거부한다고. 애들 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런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밝은 곳에 가면 신경질적으로 돼요. 저도 사실 밝은 곳 가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네. 그 다음에 어지러움의 강도도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애들 막, 흔들어줄 때, 예? 흔들어줄 때 흔드는 걸 갖다가 대부분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감각들이 있어요. 예? 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도 그 감각 처리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나중에 그 전정 감각이나 고유수용성 감각 얘기가 있는데, 이 밤마다 우는 아이들을 갖다가 한의학에서는 야제증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는 요즘은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아이로 아예 분류를 해버려요. 밤마다 우는. 예. 신경계 자체가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극심한 편식을 보이는 애들은 구강 감각 자체가 너무 센시티브한 애들일 가능성들이 있다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애들, 기긴 기는데 기는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예? 앉았을 때 휘청휘청한다든지, 이게 다 신체 감각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 발달장애를 만들거나 발달 지연을 만드는 감각적 장애가 존재한다라고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뇌 발달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약간씩 질환이 다르신데, 지금 정상 발달하다가 아이가 퇴행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다 감각적 장애가 막 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눈 맞춤이 소실돼 버린다든지, 그죠? 옹알이가 소실돼 버린다든지,
움직임이 둔해져 버리죠. 애들이. 감각이 소실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에서 여기는 한 사례가 갖다 지금 드러났는데 이게 감각 처리 장애 중에 청각 부분만 올려놓은 거예요. 청각 부분만 어떻게 감각 장애가 있는지. 청각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해서 정보 처리 잘 못하는 아이를 형상화시킵니다. 모든 소리가 막 귓속으로 막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감으로 느껴져요. 형광등 불빛 소리가 너무 민감해서 그 소리 자체를 감당 못하고 이 사회 혼자 저거죠. 고립되는 아이 표현이에요. 뒤는 소개고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은 발달 장애가 유발되는 감각 장애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 재활도 해봤죠. 물건에 대해서 못 잡는다. 이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리치료사 하는 애들은 근육 발달이 안 돼서 못 잡는다고 해석한다. 그 굉장히 떨어지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게 전에는 제가 아동 발달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할 때 애들이 물건을 못 잡을 때 근육 문제가 아니라 지적 능력의 문제로 이해했어요. 호기심 자체가 없어서. 호기심이 없으니까. 실은 호기심이 없어서 못 잡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감각 발달 장애를 갖다가 보고 나면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시각적 처리를 갖다 잘 못하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 물건을 갖다가 촉진했을 때 잡았을 때 그걸 갖다 촉감해서 못 느끼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둘 다 있는데 시각하고 촉각이 하나로 연합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물건에 대한 적극성은 시각적인 감각 자극이나 촉각적 감각 자극을 자꾸 반복적으로 주고 연합적으로 주면서 그게 해결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많이들 나오고 있고 모두 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운동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얘기할게요. 고유수용 신체 감각 자체가 이상한 아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정 감각이나 균형 감각도 이상한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연합이 잘 안 돼서 잘 못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지능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지능 인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유발에는 감각적 분리나 감각적 불안정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감각 발달 치료를 하는데 감각 통합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여기 아주 애기들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알죠, 그죠? 감각 통합.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발달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있으면 다 감각 통합 치료해요, 재활에서. 근데 이 감각 통합은 뭐냐면 주로 운동 감각 위주예요. 애들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볼풀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해주면 균형 감각이나 신체 감각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어. 그거는 이제 운동이 잘 안 되는 애들한테 적합해요. 그래서 저는 뇌성마비 애들, 무슨 얘기냐면 보행장애 있는 아이들, 지능은 멀쩡한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저런 감각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발달 지연이 만들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촉감이나 후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쪽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인지저하가 만들어지는. 아직 그러한 영역을 과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감각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 통합하고 저희들이 차별화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차별화된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걸 미국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저 감각 통합의 3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발달된 트렌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지 발달 치료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 발달이라는 건 두뇌 발달이죠. 뇌 발달, 지능 발달. 그러니까 자폐나 지적 장애나 ADHD나 뭐 틱이나 소아 분노 발작이나 정서 불안이나 이런 쪽에들은 이런 감각적인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게 뭐 지금 발달 장애의 그 한정에서 얘기는 했는데 이 정상아동한테도 매우 유효합니다. 저는 대수만 쓰면 이제 뭐 제 애는 이미 지났고 손주가 태어나면 유언으로 3달 될 때까지는 이 감각 발달 홈세라피를 3돌 될 때까지는 꾸준히 하라고. 정상아동이 돼도 꼭 시킬 건데 이 3돌 될 때까지 뇌가 세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엄청난 감각적 경험을 해주면 해줄수록 애들은 폭발적으로 돼요. 폭발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감각적 이상, 제가 갖고 있는 운동 능력의 떨어짐, 이런 것도 3돌 이전에 그것을 조절해줬으면 훨씬 낫을 거예요. 이걸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칠게요. 너무 길어졌나? 네,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박세진 선생님이 그 감각 발달 홈세라피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돼요.